자, 모두들 안녕하세요. 파라벨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꽤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댓글에서도 미국이 북대서양 동맹에서 철수한다면 유럽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조달에서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즉 의존도의 비율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가 흥미로운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당연히 거의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가 예를 들어 5세대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는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미국에 의존하게 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여기 와줘서 고마워. 자, 이제 말씀해 주세요. 제목 가지고들 뭐라고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100단어로 제한되어 있어서 길게 제목을 써봤자 소용없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안타깝게도 100자 제한이 있어서 제가 쓴 걸 보면 훨씬 더 길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뿐만 아니라요. 모두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상 두 가지 제목을 가진 라이브가 될 수 있었죠. 미국인들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유럽이 재정비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고찰입니다. 말해봐, 마르코. 그리고 혹시 슬라이드를 좀 띄우고 싶으면 슬라이드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쓸게요. 저는 슬라이드에 의존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군사 전략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군사 전략을 조금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산업적인 측면과 글로벌 공급망 측면, 그러니까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대화입니다. 목적은 우리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인식을 높이고 이런 측면에 대해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유럽이 스스로 결정한다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최근에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니 미국이 유럽에서 철수하는 데에는 수년, 아니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상상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비아노의 핵탄두를 해체해서 아마존 택배로 보내고 GLS나 택배기사에게 맡긴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핵탄두를 미국으로 조금씩 옮긴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복잡해질 겁니다. 하지만 지난 7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항상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요. 지난 70년 동안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죠. 트럼프는 당연히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사실은요. 또한 한국과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동맹국들로부터 공격적으로 거리를 두고 점점 분리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미국이 점점 발을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 몇 년도 마찬가지였고 데이터상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는 의미입니다. 2220 등등의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이미 미군 병력 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는 4만 명 이하로 감소했었습니다. 네, 계속되는 추세였다고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차치하고라도 만약 당신이 가장 가까운 파트너 국가 중 하나를 침공하겠다고 위협한다면요. 지난 50년 동안 당신을 위해 가장 많은 돈을 쓴 가장 충성스러운 나라 중 하나인데요. 전쟁이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니나트라에 앞으로 보게 될 여러 한계점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맹국들에게 재무장을 요청하게 되고 그들은 재무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무기를 사러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럽은 세이 프로그램을 출범시켰고 1억 5천만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물론 이것이 유일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독일은 세이프 프로그램에 매우 공격적인 투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입을 요청했습니다. 캐나다는 승인되었고 영국은 여러 가지 문제로 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등등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동맹국들이 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옛 미국 동맹국들이 함께 모이고 있고 미국 없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논의를 시작하는 서문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정하는 시나리오는 미국이 나토에서 철수하고 점진적으로 후퇴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후퇴와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 핵잠수함에 관한 오커스 프로그램에서도 후퇴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트럼프는 만약 필요하다면 중국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상업에서 핵잠수함 개발과 생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을 위해서입니다. 늘 그렇듯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당연히 지위 통합 부분의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정과 관련된 전력 증폭 효과도 사라지게 됩니다. 감시 및 정찰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 상실, 즉 전략적 정찰 등등의 손실도 발생하게 됩니다. 물류 측면에서 미국은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급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커스 자산의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군사항공수송사령부, 예전에는 군사항공수송사령부라고 불렸던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그렇게 최신 정보에 밟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물류 부대입니다. 두 번째로 큰 경쟁자보다 10배나 더 크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류 능력과 전개, 신속 배치 부대로서의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물론 동맹국들은 이런 스펙트럼을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지만 그 격차를 메울 수는 있습니다. 이 편의성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로 돌아가서 파올로와 이야기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나토 내에서 대체로 비슷한 교리가 발전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각 나라마다 고유의 교리가 있고 이 교리들은 나토와 함께 행동할 때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각자만의 교리가 있는데 왜 각자만의 교리가 있는 건가요? 이탈리아는 미국이 하는 것처럼 포병 전력나 아이마르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의 일종의 국가적 목적을 위한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콜버그식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국가적 목적 때문입니다. 미국과 통합대에 있어서 당신이 못하는 부분은 미국이 모두 메워주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토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모든 교리를 전 영역에서 운영하고 싶다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공격용 미사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지만 전략 폭격 능력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군대와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부 부분을 메워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성 분야 같은 경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미국이 하는 대로 해야 할까요? 네, 예를 들어 힘의 토사에 관한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고 곧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많은 항공모함, 상륙부대, 강력한 물류 능력을 가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로 작전을 펼치는 전장과 두 개의 대항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집 문턱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두려고 하죠. 하지만 결국 전쟁이 그들 집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살인사건이나 학교 총기 난사 사건 통계를 보면 결국 전쟁이 이미 그들 곁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집안에서 전쟁이 있는데 과장하지 않으려면 집안에서 행동해야죠. 하지만 농담은 제쳐두고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즉, 그들은 전쟁을 국경 밖으로 멀리 두려고 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지역에서 행동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관점에서 고안된 온갖 종류의 무기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석가들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토와 아세안 블록 국가들,
그리고 기타 여러 나라들이 이들의 작전 환경이 아니라 미국에 맞춰 설계된 무기를 구입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양이 우연히 일치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두 가지는 이 발표의 목적이기도 한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과 더 나아가 이라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들은 현대전이 점점 기존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으며 레거시 장비의 효과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과, 당연히 그러니까 그리고 나토와 그 구성국들 그리고 극동블록 국가들까지도 만약 그들이 대서양 건너 동맹국이 떠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본질적으로 통합 능력과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생산이 얼마나 빨리 통합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교리가 얼마나 빨리 채택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된 교리들 말입니다. 지금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나중에 몇몇 부분은 간단히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상당히 장황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리 설명하지 않고 바로 숫자로 증명해 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떠난다면 당연히 나토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미국은 힘의 투사, 우주, 그리고 물류 분야에서 선두주자이기 때문입니다. 동맹국들은 분열되어 있고 그들 또한 레거시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차원의 의존이기도 합니다. 즉, 그들은 그런 통합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군이 다양한 소스, 위성, 그리고 AWACS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보유한 모든 공중 자산들까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걸프전, 첫 번째 걸프전에서 예를 들어 미국 해군은 이런 자산들과 통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 공군이나 미 육군에 비해 큰 불리함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러니까 상호 연결 네트워크에 통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미국인들이 이 다영역전을 도입하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나토의 철수는 정보 감시 정찰, ISR과 물류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물론 더 이상 해구산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정 중심의 부재도 있습니다. 변화시킵니다. 주요 동맹국이 실질적으로 중심 역할을 하는 구조에서 동등한 동맹국들의 연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로 구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량이 부족해지면 위험도 줄어듭니다. 전장에서 작전이 수행되는 속도와 단순히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 간의 통합과 같은 질적인 측면을 포함한 일부 시스템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들은 무엇입니까? 우선 지금은 우주 분야의 부분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략적 수송 부분. 그것들은 분명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유럽 전역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대형 화물을 운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 우리가 지역적인 영역, 즉 지역 분쟁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가정해도 어쨌든 유럽 내에서 무기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기차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백 대의 대형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군사 수송 사령부를 이용해야 합니다. 갤럭시 C-17 같은 항공기들은 물론 24시간 안에 전체 사단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런 연속성이 중국에게는 장기적으로는 꼼꼼하지만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약점을 드러내게 하는 일종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질문도 던지고 싶습니다. 아니요, 이건 전적으로 그들만의 계획입니다. 중국은 지켜보고 있을 뿐이고 여기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력 투사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미국의 전력 투사 능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전혀 다른 나토가 될 것입니다. 그게 없어지는 이유는 미국인들이 하는 일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인들이 이란과 전쟁을 하려고,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서 서로 합의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는 이유는
기지와 힘투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즉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려는 가장 공격적인 부분이 사실 유럽인들의 시각과는 가장 거리가 먼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발트해, 스페인, 프랑스, 영국 주변 지역에서는 분명히 전 세계적인 잠재력보다는 덜하겠지만 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유럽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서 말했던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에게는 분명히 내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심 주체가 있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이끈다는 점입니다. 표준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생산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동맹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대신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어려움이 여러 나라가 있고 그중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수준이나 군사 잠재력 면에서 비슷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러지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지휘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유럽군 창설 얘기는 많았지만 누가 지휘할지 불분명합니다. 독일이 돈 내고 프랑스가 지휘하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란차라, 무라토레 등과 함께했던 라이브 방송을 다시 찾아보면 어떨까요? 유럽 조달에 대해 34개국 이상이 참여한 유럽 프로젝트 무기 체계의 역사를 보면 80%가 실패했습니다. 네. 그게 문제입니다. 4개국이 참여하면 실패율이 80%였고 3개국이면 약 70%, 2개국이면 약 50%였습니다. 두 나라만 있어도 상황을 망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미국에서 F-35 같은 것을 사는 쪽으로 돌아섰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34개국 이 5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이런 점들이 큰 한계입니다. 이런 동맹이 갖게 될 한계죠. 위성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부족할 것이고 힘의 투사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방어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도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방어는 꼭 확보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방어하는 걸 보세요. 그들에게도 어쩌면 더 필요합니다. 물론 전략적인 측면, 미사일 방어 부분에서도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생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죠. 너무 잘이라는 어떤 최고 경영자는 적절하게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수중전 부분에서는 당연히 모든 수중 청취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우리도 뭔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이제 막 구축해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 나라들 사이에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핵 억제력에 대해서는 말하지 맙시다. 당연히 그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맡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천천히 이런 것들이 결국 유럽의 안보 우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중급유와 기타 시스템 등은 확실히 부족하게 될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조기 경보 부분에서 스웨덴이 뭔가를 하긴 하지만 각 나라가 뭔가를 하긴 했지만 이들은 시스템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고 특히 중앙 집중식으로 조달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뭔가가 남아있긴 할 겁니다. 그래도 나토는 여전히 매우 많은 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압도적이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수의 항공기가 있습니다. 상당한 수의 전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함은요. 예를 들어 함정에 대해서는 통일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 조선소의 분열,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나토가 아닌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조선소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말이죠. 물론 예를 들어 한국의 진출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선체 생산 같은 부분에서 말이죠. 자,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산을 살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첫 번째로 당연히 우리는 숫자 자체를 봅니다. 미국인들이 국방에 얼마나 쓰는지. 내년 예산은 1조 5천억 달러가 요청되었지만 2025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예산은 1조 달러였죠.
맞죠? 그럼 1조 달러와 1조 유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환율이 다르지만 편의상 1대1로 하겠습니다. 동맹국들은 지출합니다. 미안합니다. 천천히요. 말을 자꾸 삼키시네요. 죄송합니다. 동맹국들은 6,500억에서 7천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제 기준에서 두 핵심 동맹국은 유럽연합과 캐나다, 그리고 한국, 일본, 호주입니다. Australia. 알겠죠? 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동맹국들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미국의 동맹국들입니다. 봐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만 보면 예를 들어 함정의 경우 우리는 2200척이 있고 그들은 500척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종류인지도 봐야 해요. 왜냐하면 순찰정, 즉 경비함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만약 항공모함을 보면 그때는 우리가 압도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군사 문제를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기 인원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들은 130만 명, 우리는 190만 명을 투입하지만 190만 명은 27개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려운 점입니다. 나라가 많으면 그 전력, 실제로 그 가용 인력은 사실 예전 정치 이야기와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나죠? 여러 소수 정당이 비율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병력을 아예 보내지 않거나 적게 보내고 또 나중에 개입하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서류상으로만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정확히 그런 전력이 있는 게 아니고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통일성이 없고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처럼 전차가 아주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해외에 배치할 능력이 거의 없고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경보병 부대 정도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숫자만으로는 현실을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여기 있는 전력을 실제로 사용합니다. 미국은 중동 침공 시 최대 50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병력을 연합군으로 동원한 역사도 없고 일반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이 나라들은 이런 일에 꽤나 숙련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을 보세요. 네, 하지만 20대 전차로 시작해 결국 4대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들이 한 주인에게 속하지 않으면 보기보다 훨씬 덜 쓸모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치 7,300대의 비행기를 가진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미국은 13,000대죠. 네, 그리고 아마도 나라의 절반은 비행기를 배치하지 않을 거예요. 슬로바키아도 배치하지 않을 거고, 헝가리도 배치하지 않을 거고, 스페인은 보통 빠져 있고, 포르투갈도 보통 빠져 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숫자는 실제로 모든 것을 동시에 제공할 나라들의 현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산업 능력, 조선 능력, 기술력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제 관점에서는 장기적인 분쟁의 경우에요. 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가능성만큼이나 먼 이야기죠. 트럼프가 그렇게 하려면 의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그냥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법원과 충돌하게 됩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실질적인 문제는 철수와 관련된 물류 문제입니다. 유럽이 의도적으로 정치적 역량을 모아 통합된 유럽 조달 시스템을 만들고 따라서 통합된 유럽 방위군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나토가 미국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당신이 말하듯이 네, 1300대의 항공기는 없겠죠. 하지만 나토 소속이라면 단일 국가가 아니잖아요. 나토에 가입하면 이후엔 나토가 결정하니 더 이상 당신이 결정할 수 없어요. 이 문제의 복잡한 부분을 살펴봐야 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등등 이런 건 분명하죠. 하지만 예를 들어 만약 나토가 개별 국가가 아니라 유럽 전체 블록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그때는 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별 국가의 지시가 아니라 나토의 지시에 따르게 될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유럽의 문제는 유럽 국가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죠.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점은 부분적으로는 레거시,
즉 기존 시스템의 유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유럽 차원에서 존재합니다. 아니, 잠깐만. 레거시 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바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자면 레거시 시스템은 이미 도입된 모든 시스템을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과거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 말인데요. 아까 항공모함에 대해 말씀하셨죠? 유럽에는 항공모함이 몇 척이나 있나요? 네, 없습니다. 아니면 아주 적죠. 4척 있습니다. 사실상 완전히 진정한 의미에서의 능력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항공모함과 같은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세부 사항을 논의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공모함이 정말 필요할까요? 아까 전력투사도 언급하셨죠? 주의하세요. 우리는 터키에서 북유럽으로, 스페인에서 에스토니아로 전차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도 물류가 필요합니다. 대서양을 건너기 위해서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물류는 유럽 내 이동 시 항상 필요합니다. 전차로도 할 수 있고 기차로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차는 다양한 종류의 운동에너지 무기, 미사일 등으로 쉽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철도망은 워낙 촘촘해서 스페인 사람들이 최소한 폴란드까지 도착하지 못하게 모든 노선을 차단하는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유럽 철도망의 큰 장점 중 하나죠. 정말 촘촘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중국 동부 지역과 함께 가장 촘촘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많아서 지루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생각도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비교입니다. 미국 지출은 약 1조 달러, 동맹국들은 6,700, 7천억 달러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3,500억 달러지만 실제로는 더 많고 러시아는 1,500억 달러로 현재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동맹국들은 미국이 지출하는 금액의 대략 70% 정도를 지출합니다. 여기서도 마르코가 지적한 것처럼 지적 정직성을 위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1,500억 지출은 유럽의 4,500억 지출과 같은 효과를 내는데 이는 비용 차이 때문입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계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지만 그들 중 많은 부분이 인건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미국의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등등, 커버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1년의 과감한 단순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네 말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항상 러시아는 유럽보다 지출이 적다라고 저에게 말하거든요. 사실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의 GDP 대비 얼마나 지출하는지 보면 비율로 따지면은 아마 미국만큼 지출할 거예요. 자기 나라의 GDP에 비하면 그렇죠? 러시아는 오히려 더 많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같은 방식이라면 절대적인 금액이 중요하다는 거죠. 당연하죠. GDP 대비로 많이 쓴다고 해도 전쟁은 GDP 비율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GDP 대비로 전차가 3대 있다고 해도 내 GDP 기준으로 3대, 2대밖에 없다고 해도 내 GDP가 너희보다 5배 크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도 결국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은 전차를 가지고 있는 거고 결국 중요한 건 그거야. 뭐 여기 또 멋진 차트가 하나 더 있는데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지. 그럼 미국을 제외한 동맹국들만 놓고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왜 유럽,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대한민국을 포함했는지는 곧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특히 이런 국가들의 핵심 그룹이 형성되고 있고 프로그램들이 더 이상 단순히 국가적이거나 유럽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초국가적인 프로그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제가 캡처한 여러 스크린샷을 보여드릴 텐데 특히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GCAP에는 호주와 캐나다도 관여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대략 이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호주와 캐나다 중 한 나라는 이미 세이프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다른 한 나라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세이프 예산에 자신들의 자금을 기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이프의 전체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전체적인 가치로 봤을 때요. 그들도 자금을 투입해 참여하므로 그 대가로 구매분 일부를 인정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 차원의 산업 시스템이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들 국가의 산업 시스템이 합쳐지는 셈이죠.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통합을 이끌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여러 효과를 가져옵니다. 즉,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직접 코멘트해도 될 것 같아. 나는 전차나 병력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을게. 이 슬라이드에 대해 코멘트하고 싶으면 해. 나는 따로 할 말 없어. 해도 될까? 이걸 우리가 오래전에 했던 코멘트야. 특히 작년에 보여줬던 킬 연구소의 문서들과 관련된 거지. 2000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독일은 사실상 약 3000대의 전차를 폐기했어.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리가 봤듯이 T-55부터 그 이상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아직 쓸 수 있는 장비들도 그냥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창고에 있던 오래된 네오파르트 전차들을 다시 꺼내오기도 했지. 아마 한 대에서 5대 정도였던 것 같아. 이런 일은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했던 거야. 많은 오래된 전차들을 처분하는 거지. 하지만 전반적으로 90년대, 즉 소련 붕괴와 2015년 사이에 나왔던 자료들을 보면 우리는 인력을 평균 70% 줄였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지. 해군은 30%, 공군은 40%, 전차는 거의 90% 가까이 줄었어. 그래, 산마리노가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했다면 병력과 장비 열세로 바로 항복했을 거야. 이 모든 것이 존중. 저는 항상 농담처럼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협박했다고 하거든요.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라는 집착이 있는데 탱크의 90%를 폐기해놓고 침공은 무슨 침공이에요? 가지고 있었던 거요. 여기엔 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러시아를 위협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또 다른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장 해제됐다고 하거나 무장 해제된 상태로 위협한다고 하죠. 맨손으로 강도질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이 얘기에서는 좀 진정하세요. 여기서는 두 가지 중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4년 전에 러시아 내 표적을 연구하던 지휘센터도 해체했어요. 우리가 공격할 생각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다 줄이면 당연히 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우리가 봤듯이 자, 우크라이나 전쟁의 첫 번째 교훈 중 하나를 원했잖아요. 그게 뭐죠? 오늘날의 기술로 두 군대가 대략 비슷하다면 곧바로 붕괴되고 다시 징병제 군대, 대규모 군대 등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멋진 무기가 필요하죠. 레오파드 HD나 새로운 팬서 등 원하는 걸 모두 가질 수 있어요. 한 달이면 끝나요. 만약 강력한 군대와 맞서게 되면 그 무기들은 사라지고 결국 예전의 오래된 장비들을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째, 유럽군이 없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 국가의 군대만으로는 사실상 어떤 종류의 전쟁도 끝내거나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계 질량이 부족하고 너무 한 방향으로만 특정 유형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현재 지출에 대해 분석을 해봤으니까요. 이제는 자산의 가치, 즉 투자, 지분, 투자된 자본 측면에서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나토가 투자한 자산의 총 가치를 보면 미국만 해도 약 4조 5천억 달러이고 전체적으로는 약 6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나토를 고려하면 나토와 나머지를 합치면 8조 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 모든 것에서, 즉 미국이 나토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무기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여기에서 나누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나토와 함께 유럽에서 하는 일과 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하는 일 사이에서 말이죠. 이 지역은 워낙 넓어 제2차 세계대전 후 대서양이 태평양에 비해 연못에 불과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주만 공격 전에 이에 대해 이야기했던 해군 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국에게는 그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최소한으로도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산 일부는 당연히 그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체 자산 추정치는 3조에서 6조 달러 사이입니다.
계산 방식이나 무엇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투자된 금액이 적게 잡히기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할 자료를 넣었는데 여기서 보면 항공 시스템과 해군 시스템이 거의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지상 시스템은 약간 더 낮은 수준입니다. 우주와 인프라 부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지에서부터 사이버 분야까지 등등 다양한 인프라에 투자된 것이죠. 데이터 센터 등 관련 모든 것이 포함되며 투자 자산의 품질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인들이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출로도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종종 미국이 얼마나 쓰는지와 중국이 얼마나 쓰는지를 비교하곤 하는데 사실 중국인들은 모든 예산을 자기 지역, 즉 중국에만 쓰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인들은 그 막대한 예산 전체를 여러 곳에 써야 하죠. 그들의 잠재적인, 그러니까 전력 배치까지 포함해서 실제로는 그들이 가진 잠재력의 100%를 결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찾아보면 제가 본 연구가 있는데 지금 그걸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그 연구에서는 대략적으로 유럽이 미국인들이 자금 흐름이나 주둔 이런 면에서 가장 적게 지출하는 지역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지역이 실제로 유지비, 함대 운영비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분배를 보면은 제 기억이 맞다면은 거의 30%가 공군과 해군에 쓰였고, 그러니까 전체의 60%가 그쪽에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중동에서는 육군이 더 중요하지만 그쪽 지역에서는 분쟁 지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제외하면 아마도 그들은 구소련이나 중동의 일부 분쟁 지역처럼 긴 국경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육군의 역할은 유럽 지역에 더 집중되어 있고 그쪽 지역에서는 주로 상륙 보호 부대가 더 많습니다. 만약 굳이 육군을 사용하고 싶다면 말이죠. 그래서 해병대,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좋아요. 이게 전체 자산의 양이고 등등이지만 물론 이 모든 것에서 미국은 동등한 투자를 고려할 때 나토 역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아무튼 대략적인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모든 것에 엄청난 돈을 씁니다. 동맹국들의 지출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죠. 그리고 그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확보한 투자 자산, 즉 다양한 자산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대한 피해입니다. 이제 질문은 그들의 예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즉 그들의 투자 대부분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는 것입니다. 왜 레거시 체계가 지배적인지, 왜냐하면 그들의 투자 대부분이 이제 보시겠지만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그들의 예산 중 어느 정도가 더 이상 그렇게 현대적이지 않은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는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 우리가 본 일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이죠. 그리고 만약 유럽이 재무장해야 한다면 나토 이탈 가능성 속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왜냐하면 누구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투자된 것이 더 이상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어차피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으니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수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수준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습득해야 할 역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 감시 정찰이나 우주 관련 역량 등입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나머지, 즉 막대한 투자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과 국방을 살펴봅시다. 미국에서는 오퍼레이셔널 메인터네인스, 즉 기존 시스템 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수리 부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F-15의 박스, F-15의 부품 같은 것들입니다. ICBM의 유지보수 계약이나 사이로스 또는 항공모함이 정비소에 들어갈 때 등과 같은 경우입니다. 예산의 약 38%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고 또 다른 25%는 인력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인력 중 절반 이상이 유지 보수와 훈련에 투입됩니다. 구식 시스템. 어쨌든 구식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그것들을 구식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레거시 시스템, 즉 현재 존재하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항공모함을 말하는 것이고 전투기를 말하는 것이며 링크 16을 말하는 것입니다. F-15, F-22는 이제 구식이 된 전자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말하자면 여전히 최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때때로 30년 전에 했던 무언가를 유지하는 것이 완전히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뭔가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A10을 보면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퇴역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란에서 사격도 했죠. 그 비행기는 정말 불멸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격추시켰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비행기가 간신히 돌아왔어요. 절뚝거리면서. 그래서 사용 가능한 자산의 수명 주기입니다. 주의하세요. 유럽산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산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B-52는 70년 정도, 함선은 약 40년 정도입니다. 항공모함, 니미츠급 등등 또는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프리기탐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버크급 등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용 차량들, 에이브럼스도 어제 오늘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걸프만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뭐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M1, A2, 세브이3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프로젝트는 제가 알기로는 독일인들과 함께 했던 MBT-7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까지였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나중에 에이브럼스가 탄생하게 된 첫 번째 시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의미가 있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사실 전차에서는 엄청난 진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 가장 큰 발전은 주로 전자장비나 광학장비 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것들이 해마다 비용을 계속 늘리게 되는 거죠. 즉, 이건 레거시 시스템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거고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상호 운용성은 있지만 그로 인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다루는 인력과 여기에 관여하는 민간 기업들도 있죠. 아까 F-22에 대해 이야기했었잖아요. 정말 계속 업데이트 중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아요. 거의 12년이 지난 후에야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했죠. 왜냐하면 기내 전자장비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기반하고 있었거든요. 원하신다면 나중에 잠깐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동차 산업과 아주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는데 그걸 통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요. 시간이 된다면 잠깐 이야기해보죠. 또 한 가지. 하지만 아무도 흥미로워하지 않았죠. 90년대에 미국에서 블록이 무너지자마자 대규모 회의를 열었습니다. 조달 담당자들이 그걸 심판의 날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군인들만 모아놓고 봐라. 너희는 군수 조달을 담당하는 140개 회사인데 몇 년 후에는 10개, 나 15개만 남을 거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다 합병됐고 이렇게 거대한 대기업들이 만들어졌거든. 문제는 경쟁의 관점에서 볼 때 거대 기업이 몇 개밖에 없다는 게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미사일을 만들고 싶으면 어차피 그 회사에 가야 하니까 선택지가 많지 않잖아. 맞아. 근데 진짜야. 규모의 경제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도 사실이야. 보트 같은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을 거야. 럭이나 도널드 더글라스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고 노스 아메리칸 에비에이션 없이는 버틸 수 없었을 거야. 이런 회사들 중 많은 곳이 이미 예전부터 합병되어 있었지.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예를 들어 안두릴이나 다른 회사들은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해서 올해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어. 이런 패러다임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들은 비상 상황에서도 포드 같은 회사도 만들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등등. 그러니까 특별한 도구나 구하기 힘든 전자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말이야. 그들의 생각은 전쟁에 적응해야 할 경우, 말하자면 소비재로 무기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이건 정반대야. 예를 들어 네이션이 하는 것과는 다르게 만약 내일 전쟁이 터진다고 해도 포드나 크라이슬러 같은 회사가 레이시온의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 그건 맞아. 곧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보게 될 거야. 어쨌든 이 일의 실제 동인들은 당연히 모든 군사 자산의 고도의 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지. 글로벌 배치.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을 해외, 미국의 이익이 있는 다른 작전 지역에서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해. 높은 작전 속도야. 항공모함을 생각해봐. 지금 항공모함이 얼마나 자주 출항하고 돌아오는지, 그로 인한 부담과 예를 들어 포드함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당연히 물류 집약적인 교리가 필요해. 왜냐하면 이런 자산들을 미국에서 작전 지역으로 또 그 반대로 계속 이동시켜야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런 지원 비용이 높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야. 기존 시스템들. 기존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현대화는 당연히 지원과 경쟁하게 돼. 그래서 네가 현대화를 원한다면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야 해. A10과 신형 항공기 도입 관련해서 오래된 것을 없애야 새 것을 살 예산이 생겨.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해 계속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해. 알겠어. 문제는 그게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거야.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나 정비 등등 모든 면에서 오비터 전체가 문제야.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문제야. 즉, F-16을 가지고 A-10이나 매버릭처럼 탱크를 상대로 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면, 또는 A-10처럼 다른 종류의 군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면 말이야. 모든 것을 F-16으로 표준화하는 게 더 유리해. 전장에 가까이 갈 필요 없고 무기가 없는 더 높은 곳에서 비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A-10을 일부 퇴역시키면 더 많은 F-16이나 유연한 다른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다는 거지. 맞지?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까지 누가 더 많이 쓰고 덜 쓰는지, 즉 동맹국들과 미국 사이의 비율이 어떤지 살펴봤지. 우리가 본 바로는 방위 예산의 약 절반 정도가 실제로는 조달이나 연구 개발에 쓰이지 않는다는 거야. 14% 조금 넘고 전체의 60%는 노후 체계 유지 보수에 사용돼. 그래서 무기 체계 획득에 쓰이는 비율은 더 낮아. 지출 예산에서 약 30,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꽤 많은 비율이야. 이제 최근 전쟁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물론 더 높은 효율성과 정밀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드론 시스템과 정밀 무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지. 그래서 러시아인이 썼던 자유낙하 폭탄 같은 것들이야. 사실상 그런 것들은 사라졌고 항공기들도 띄울 수 없었어. 왜냐하면 당연히 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위험 때문에 영공 통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지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엄청난 정밀도가 필요하고, 저비용 소모성 시스템들이 그 비용을 줄여주지. 그러니까 샤헤드 같은 것들은 결국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우리가 항상 잊고 있는 한 가지는 전투기를 유지해서, 예를 들어 홍해 건너편을 목표물에 100kg의 폭약을 실어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야. 샤헤드는 그걸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은 비용으로 해내지. 우리가 전투기를 이용해서 그걸 하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그건 단순히 전투기 가격만이 아니야. 폭탄 비용도 들어가고 심지어 소구경 유도 폭탄을 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게 얼마나 드는지 알아? 그 항공기 자체도 그렇고 수년간의 운영과 인력 훈련, 기타 등등의 비용도 들어가. 비용이 계속 누적돼서 엄청나게 커지니까 이런 비용을 줄이려는 압박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비용의 대칭성도 있는데 이게 전장을 말 그대로 완전히 바꿔놓고 있어. 그리고 당연히 저금력도 있어. 그들이 다시 달성한 건 바로 대량이고 이제는 그게 중요성을 넘어섰어. 플랫폼의 우수성과 비교하면 F-35는 훨씬 더 정교하고 플랫폼 면에서 훨씬 뛰어나. 하지만 결국 그렇게 많은 샤헤드를 발사할 수 있다는 거야.
미국인들은 우리에겐 F-35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야. 그리고 아직 항복하지 않았어. 내 생각에 이란인들이 가진 건 바로 값싼 샤헤드가 많이 있다는 점이야. 그리고 결국 이것은 또 다른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지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이것은 예산이 훨씬 적은 나라들도 가능하다는 뜻이야. 유럽이나 동맹국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생각할 때 이 점을 기억해야 해. 예를 들어 미국과 비교했을 때 말이지. 좋아. 왜냐면 이게 이제 나름의 의미를 갖기 시작하거든.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나 최근의 분쟁에서처럼 말이야. 드론 같은 단순한 시스템이 전차 같은 중장비 시스템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정보 감시 정찰 역량은 민간 시스템이든 군사 시스템이든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접근할 수 있어. 예전에는 포병이 결정적이었지만 이제는 드론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 기억나?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포병탄 생산에 집중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포병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어. 왜냐하면 이제 수천억 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면 포병탄이 아니라 드론을 생산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 드론이 더 효과적이고 더 정밀하며 결국에는 운용의 유연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 유연성이야. 꼭 그렇진 않아, 마르코. 이 부분은 내가 정정할게. 이건 하나의 관점이야. 부분적으로는 맞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현장 상황의 이유도 있어. 이건 항상 드론에 의해 결정되지 포병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 드론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대규모 보병 집단이 없으니까 포병이 더 이상 값진 목표를 찾지 못하게 된 거야. 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이제 포병이 드론의 작전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최대치가 없어. 예전에는 그랬고 예전에는 아니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드론의 작전 범위도 30, 40km 구간으로 늘어났으니까. 전술도 바뀌었어. 그러니까 드론 조종사들, 즉 부대, 여단, 대대, 중대에 붙어서 직접 공격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전술 지원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루비콘, 마자르 같은 드론 부대들도 있어. 이 부대들은 원래 근접 항공 지원이 하던 일을 대신하는 거지. 그러니까 30, 40km 뒤에서 작전을 펼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더 이상 아니야. 고정 포병은 쓸 수 있어. 40km 이내로 드론이 바로 따라오고 맞출 수 있지. 포 쏘고 바로 이동하면 드론 도착에 시간이 좀 걸려. 하지만 나는 스메르치나 우라간 같은 대형 공격도 더 이상 못 봤어. 이런 무기들은 이제 더 이상 값어치 있는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쏘는 거야. 뭐 때문에? 참호에 있는 4명 정도를 없애려고? 그래, 맞아. 게다가 네 포병 장비도 위험에 빠뜨리는 거지. 미군이 네 포병 장비를 시험해보는 거야?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야. 이건 아주 최근 자료인데 미국이 이란에서 벌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통계야. 그리고 10,000번의 임무라는 발표문에서 읽는 것과는 달리 숫자만 보면 인상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그리고 대부분의 임무를 살펴보면 에이브러햄 링컨은 출격을 거의 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 극소수의 출격도 항공기의 작전 반경을 벗어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중구규가 필요했어. 그리고 내 기억에 그들에게 미사일이 100발 정도 발사됐는데 전부 격추됐어. 물론 좋은 소식은 실제로 그 공격을 견뎌냈다는 거야. 하지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호수의 최신 상태에 대해 불평할 거야. 첫째, 그리고 두 번째로 네가 그걸 8천억 거리만큼 멀리 떨어뜨려 놨다는 건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의미야. 하지만 인상적인 점은 모든 비행기가 유럽 기지에서 왔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지역의 기지들은 모두 철수되고 자산이 남아있던 기지들에서는 결국 그 자산들이 어떻게 됐는지 봤잖아. 이 소식은 정말 나를 놀라게 했고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야. 아직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소식을 보도한 출처는 여기에는 못 올렸지만 어쨌든 꽤 신뢰할 만한 권위 있는 출처야. 그리고 이 말은 본질적으로 이런 의미야. 실제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규모 공중급유기가 투입되는 걸 볼 수 있었어. 순하나는 모든 급유기들을 기억하지?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자기 기지에서 출발했지. 내가 알기로 이스라엘은 자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어. 나머지는 전부 멀리서 왔지.
그래서 기지에 남아있던 소수의 것들도 급유기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어. 그래, 사실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그 센트리기가 격추된 사건도 있었고 내 기억이 맞다면 급유기들도 손상을 입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네가 생각하는 그 두 번째 급유기도 손상을 입었지. 스트레토테커끼리 실제로 항공사고도 있었어. 그래, 맞아. 하지만 중요한 건 네가 비행기를 정교하게 만들어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거야.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4개의 미사일. 결국 채워진 튜브일 뿐이다. 조금만 영리하게 하면 그곳에 실제로 존재하는 기지들을 기반으로 본질적으로 무력화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점은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던 미국의 자산이었던 기지들이 하룻밤 사이에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야.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장이 꽤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누군가의 영향으로 말이야. 이것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의미야. 단순히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이것은 가스도 포함된다는 뜻이야. 물론 무기 중에는 기존 전력도 있지. 요약하자면 지금은 좀 더 넓게 이야기해 볼 거야. 이렇게 하면 질문에도 답하고 오늘 밤 스폰서에게 감사 인사가 할 수 있어. 시간은 내가 챙길게. 왜 미켈란젤로 도움을 주고 이탈리아는 레오나르도에서 칭골라니를 제외했을까? 그가 그들의 이익에 과하게 관여했기 때문일까?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미켈란젤로 도움을 두려워한다면 그냥 신경 쓰지 마. 이건 권력 내부의 전쟁이야. 칭골라니 문제만 있느냐 아니야. 지금은 모두가 칭골라니에 집착하고 있을 뿐이야. 그가 말했고 정말 잘했어.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몰라. 13일에 보자고. 그는 정말 잘했고 그를 해임한다는 소문만으로도 레오나르도 주식이 8%나 움직였어. 실제로는 애니, NL, 포스테 등 주요 직책들이 논의되고 있고 멜로니 정부 내 각자 자기 사람을 앉히려고 하고 있어. 그게 바로 핵심이야. 미국인들과는 아무 상관없어. 이건 완전히 우파와 정부 내부의 문제로 살비니 등 각자가 자기 사람을 앉히고 싶어 하는 거야. 국가기관이나 준국가기관의 중요한 지휘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들의 말이야. 문제는 바로 이거야. 나는 시장을 특히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을 많이 지켜보는데 시장은 최고위층 교체를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칭골라니는 이 5년 동안 실적을 4배로 늘렸거든. 레오나르도의 수익과 주식시장 가치도 내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6이었는데 지금은 20, 그러니까 200억 정도로 늘었어. 변경이 있을 때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방위산업 기업에서는 그 기업의 리더가 보통 아주 장기적인 전략과 장기적인 계약을 결정하거든. 그래서 변화가 있을 때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런 종류의 기업에서는 그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야.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을 바꾸는 것, 라인메탈이나 수많은 다른 산업들과 함께 있는 사람을 바꾸는 것, 이런 건 시장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야. 어쨌든 오늘의 스폰서인 노드VPN으로 넘어가자.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노드VPN을 사용하라고 말하는 동안 당연히 채널에 연결된 링크와 함께 러시아에서는 텔레그램의 91%와 왓츠앱의 80%가 차단되었고 VPN도 하나씩 차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유를 누리세요.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경우에도 더 많은 자유를 얻으세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서 채팅에서 링크를 클릭하는 수고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VPN 덕분에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로카텔리 씨가 시리아나 다른 곳에서 접속할 때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열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접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란에서는 바로 이 시기에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링크는 채팅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격차, 점점 좁혀지고 있는 이 격차에 대해 말하자면 여기서 란자리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저와 란자라는 최소 3년 동안 하이로우, 즉 저기술과 고기술의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파울로와 함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샤헤드를 사용했던 그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였죠? 50만 달러짜리 드론으로 1억 4,800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패트리엇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그때부터 드론을 막기 위해 패트리엇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격은 당연히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다영역 전쟁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죠. 네. 여기 있네, 호날두. 안녕, 호날두. 안녕. 너 들어오고 싶을래요? 어서와 마르코, 어서와. 맞아.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토론하게 돼. 내가 그에게 F-15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고 곧바로 생방송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자, 애니, 레오나르도. 좋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결국 우리가 동맹국들이 쓰는 6,700억 달러를 더 최신 무기 체계에 쓰게 하고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그게 우리가 결국 뭔가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굳이 구식 무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지 않아도 막상 배치하자마자 금방 구식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는 그런 무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는 맞지 않는 것에 돈을 쓰는 거야. 그게 내 생각이야. 왜냐하면 방법이 있다는 걸 아니까. 예를 들어 드론이나 미사일 같은 것들이 있잖아. 고마워. 소프트웨어, 기본적으로 부품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마찬가지로 파이널 라디오 등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장벽을 크게 낮춰줍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결국에는 첨단 무기로 보급받지 않고도 러시아인들에게 맞서 싸운 것을 봤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항공 분야에서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모든 항공 자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점에서는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일은 이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란은 정말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실상 패배한 나라가 있습니다. 해군을 잃었고 공군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며 육군도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적은 수의 드론으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공모함과 극초음속 미사일에 관한 것입니다. 마하5의 극초음속 무기는 당연히 비행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생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유럽의 기술로 고품질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정 고급 공학 기술이 부족하지 않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산업적 잠재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안이나 우리가 방어하고자 하는 지역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게 필요한가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항공모함이 적은데 정말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 예를 들어 그 45척의 항공모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역 분쟁에서도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이제 이라크 같은 나라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종류의 것들은 점점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각자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제 역할은 이런 측면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미국 항공모함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했던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잖아요. 제 생각에는 미래는 드론 항공모함에 있다고 봅니다. 거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클 필요가 없고 위험도 분산시켜야 하니까요. 여러 척의 함정, 약간 2차 세계대전 때의 호위 항공모함 이야기와 비슷하죠. 우리는 모두 역사책에서 호넷, 와스프, 엔터프라이즈 같은 항공모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집중하죠. 결국 호위 항공모함은 거의 100척 가까이 만들었죠. 작은 항공모함이었고 호위 항공모함은 약 110척 있었습니다. 그 배들이 대부분의 일을 해냈습니다. 차량 수송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전 지역에서는 대형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이런 항공모함들이 화물선처럼 사용됐거든요. 하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트 전투기. 여기 레오나르도가 있었으면 아마 싸움이 났을 거예요. 결국 제트기가 뭐냐는 거죠.
그건 무기, 운동 에너지 묵을 목표물에 더 가깝게 가져다주는 운반체예요. 맞죠? 예를 들어 종말 단계에서 스마트 유도 기능이 있는 탄도미사일에 비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채공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탑재된 센서를 활용할 수도 있죠. 전투기는 이제 격추당하지 않으려면 목표물에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포드, 타프, 랜턴을 갖고 있지만 이제 목표물 위를 비행하는 건 자살 행위라 할 수 있어 불가능합니다. 대공 방어 시스템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니 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질문이 생기죠. 위성 감시나 다른 ISR 시스템을 사용하면 목표물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데 똑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는 아마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최신형 센서를 사용하면 이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냥 생각을 정리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종사 없는 비행기보다 더 합리적이에요. 더 많은 장비를 실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채공형 드론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 제가 영어 용어를 써서 화내는 것 같네요. 여러분, 저는 내용이 형식보다 중요하다면 이 방식으로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언어의 순수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아카데미아 델라 크로스카에 가세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죠. 알겠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열 윙맨을 어떻게 번역하시나요? 충실한 동료인가요? 이탈리아어 매뉴얼에서 로열 윙맨을 충실한 동료로 썼는지 찾아보세요. 도전합니다. 드론을 비행기에서 발사하는데 그것을 충실한 동료라고 부르는 책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파시즘 시대에나 있을 법한 거 아닌가요? 그때는 아페리티보를 아르레키노 음료라고 번역했으니까요. 아니, 이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기억나는 게 영국에 갔을 때 영국에서 꽤 오래 몇 주씩 머물렀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잘못된 쪽으로 운전하려고 애쓰게 되더라고요. 운전은 거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펍에서 나와서 잘못된 쪽으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탈리아로 돌아왔을 때예요. 그쪽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고쳐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 고친 걸 다시 고쳐야 해서 실수하게 돼요. 영국에서도 똑같아요. 영어를 좀 제대로 말하려고 너무 애쓰면 나중에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설프게 이것저것 섞어서 말하게 돼요. 저도 제 한계를 알고 있고 여러분께서 제 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만 인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후 실제로 항공기들이 점점 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A10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죠.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당신이 원하는 건 목표물의 일정량의 폭약을 투하하는 것인데 1억 달러 나 하는 비행기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연구해야 하고 특히 격추된 조종사를 구출해야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이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것들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헬리콥터, 비행기 등도 잃었으니까요. 저는 항상 말했어요. 드론을 가져가라고. 저는 제가 너무 미래지향적이라는 건 알지만 미래 전쟁은 그렇습니다. 조이스틱을 들고 창고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그쪽도 조이스틱으로 가득 찬 창고에 있고요. 비행기, 배, 잠수함 등과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볼 때 심지어 미국인들조차도 오늘날 조종사 한두 명 때문에 그런 난리를 벌였으니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만약 조종사가 베트남에서 추락했다면 벨 헬리콥터나 휴이 헬리콥터를 보내서 구출하려고 했죠. 근데 그것도 또 추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는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할 수는 없었죠. 실제로는 레오나르도가 도착했죠. 그런데 지휘본부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고사령관 사허르로 늘 미국인이었는데 그 바통은 누가 받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프랑스인, 독일인 교대로 맡는다는 거예요. 부사령관 역할처럼요. 여러 나라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로 어려운 점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점은 예를 들어 드론을 운반하는 드론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인 지상 차량도 그렇고 드론 군집을 운반하는 차량이나 비행 드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드론을 개발했는데 이 드론들은 항공 엔진이나 터보프롭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서 장거리 수평 비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쿼드코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드론 모함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적절하게 미사일이 장착된 일반 선박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거리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 무기와 드론을 모두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려는 표적의 종류에 따라 당연히 UGV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 방식보다는 드론을 실은 드론 시스템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생각이고 실제 결정은 교리 담당자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전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매우 강력한 진화가 일어나고 있고 동유럽의 모든 나라들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UGV, 즉 드론이 장착된 무인 지상 차량들, 관측용과 공격용 모두 원격으로 조종됩니다. 전장 전술 네트워크와 5G 전장 전술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메시 네트워크는 당연히 탱크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너무 비싸며 너무 눈에 띄어서 인명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인명 손실은 여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반면 드론, 심지어 지상 드론도 본질적으로 역할에 따라 특화될 수 있고 임무를 결합할 수 있도록 모듈화될 수 있습니다. 운송이나 혹은 타격 임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차의 사용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이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차의 사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장갑차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기 드문 일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 포병처럼 사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정말 드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틈이 생기면 전차 안에 있는 병사들은 이틀 동안 100km도 제한 없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등등.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장비들은, 그리고 당신도 이런 것들의 전문가이니 잘 아시겠지만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 연결이 끊기면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누군가 신호를 차단하면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겨울에 스탈링크 없이 러시아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그들은 수적으로 우크라이나인들보다 드론 우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갑자기 뻥 하고 네트워크가 끊기자 그 멋진 드론들이 그냥 거기 앉아있는 플라스틱 조각이 돼버렸죠. 또한 이런 장비 대부분이 전기로 작동하는데 겨울철에는 배터리 효율이 70%나 떨어지는 걸 봤어요. 더 이상 날지 못했죠. 왜냐하면 영하 20도에서 비행하면 배터리가 금방 방전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레오가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래 전쟁의 전형으로 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처음 침공해서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전력을 대부분 소모했고 그 후에는 방어하면서 다시 회복해야 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러시아인들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 중에 군대를 급하게 꾸려야 했죠. 그래서 두 군대 모두 최상의 상태로 싸우고 있지 않고 이 전쟁은 매우 독특하며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 측도 상당히 빈약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은 이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고 훨씬 덜 정체되어 있으며 군사력의 잠재력에 훨씬 더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즉 상대가 대응하기 전에 먼저 타격을 가해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작은 피해만 주고 있을 뿐이고 미국이 이라크에서 했던 것처럼 충격과 공포 전략은 전혀 아닙니다. 90년대 미국이 48시간 만에 한 국가 전체를 무력화시켰던 것과는 다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오나르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차세대 전술 야전 네트워크입니다. 그것들은 위장 기능이 있고 ISAC 있으며 본질적으로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센싱 기술입니다. F-35의 레이더처럼 그것들은 RBR을 수행하는 데도 사용되고 제모 역할도 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드론에는 본질적으로 전자기적으로 매우 유연한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어서 리트로닉스, 제모 등 거의 모든 것을 그 장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FPV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응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날로그 채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군사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민간 분야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드론은 비행 제어용으로 비교적 좁은 대역폭의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수주의자들을 위해 이걸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브로드밴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부르는 대로 광대역으로 이미지가 전송되고 비디오 스트림이 전송됩니다. 드론이 무엇을 보고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모든 부분은 이제 봐봐 마르코. 말기 단계에선 더 이상 필요 없어. 내가 전차를 포착한 후 신호가 끊기면 저쪽에 제머가 있는 거야. 뭐냐면 드론이 자기 스스로 움직여. 왜냐면 실루엣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부분이 있거든. 충분히 가까이 데려다 놓으면 그 다음엔 자율적으로 움직여. 문제는 사실 드론 근처가 아니라 드론과 지상국 사이에 누군가가 있으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만약 그게 전장 쪽, 접촉선 쪽에 있고 제머와 함께 있거나 다른 드론에 분산된 제머들이 있다면 그 드론들을 제어하는 게 복잡해져. 즉, 제머로 장벽을 만들어서 그 드론들이 그 너머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거지. 하지만 제머와 신호 주파수에 관한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대포와 갑옷의 싸움처럼 점점 더 치열해질 거야. 새로운 제머가 나오면 그 신호를 피하는 새로운 방법도 나오지. 나중에 원하면 이 주제에 대해 더 얘기해 줄게. 그런데 내가 레오나르도에게 묻고 싶었던 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란 전쟁에서 항공기들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의 작전 능력이 제한되었다는 이야기에 대해 말인데. 너도 그런 내용 본 적 있어? 자료에서 그런 얘기 읽었어? 모두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끼어들게 돼서 죄송합니다. 늦게 왔는데 그러다 미르코가 저를 불렀어요. 마르코 부시에게 이렇게 갑자기 다가간 건 처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다가가는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카피티니 장군은 일요일에 피스토이아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는 아직 모르지만 제가 그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니요. 에이씨. 저 감동받아요. 어렸을 때 저도 똑같은 걸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안 좋은 결말을 맞았죠. B가 뭐예요? 아니면 D요. 저는 몰랐어요. 그거 알 거예요. 다시 보여줘요. 비행기의 배기구를 보여줘요. 흔적과 새들. 아니 이건 A야. 이건 A야. 맞아. 이건 A야. 하지만 글로보에 접이식 날개가 있어야 해. 알겠어요. 모두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방문 죄송합니다. 저는 라이브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저도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토의 역사적 사실은 90년대 이후부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 다닐 때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시기에 이게 주요 주제 중 하나였거든요. 나토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요? 네, 바로 이곳이 우리가 일요일에 피스토이아에 있을 곳입니다. 목소리도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일주일 내내 말을 했네요. 네, 피스토이아에서 많은 분들을 뵐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태평양에 대해 이야기하냐면 가끔씩 보시다시피 이 주제가 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에서의 전쟁, 초기의 전쟁들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가 처음으로 했던 질문들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과 태평양 지역에서 트리폴리 같은 전력까지 빼내는 모든 무기들 말입니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알겠으니까요. 그래서 피스토이아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질문인데 마르코, 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왜 10,000번이야? 만약 우리가 걸프전과 비교한다면 내 생각에 91년 걸프에서는 더 많았던 것 같아. 하지만 91년 걸프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할 게 있어. 대부분의 무기는 유도되지 않은 무기였어. 반면에 오늘날은 정반대야. 그래서 요즘에는 출격 횟수는 적지만 질적으로 더 높아졌어. 매번 출격마다 목표물이 명중된다고 꽤 확신할 수 있나? 91년에는 이전 몇 년은 말할 것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 이 배너 정말 멋지다.
게다가 이제 더블 탭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지. 물론이지. 그래서 나도 그들이 더 먼 거리에서 상대적으로 덜 날아다녔다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링컨 항공모함을 향해 발사된 100일발의 순항 미사일 소식을 읽었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출처가 익셀이인 것 같은데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 괜찮다고 생각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란 측의 표적 지정은 중국이 하고 있고 일부는 러시아도 그들의 위성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자. 그리고 중국의 스파이 선박도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 아마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어. 그들을 요격한 건 좋은 일이지만 만약 100발의 미사일을 쐈다면 미국 측이 최소한 200발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뜻이야. 교리상으로 보면 돈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그 수직 발사대를 채워 넣어야 해. 해상에서는 아직 개발 중인 실전 배치가 안 된 기술이라서 좀 더 멀리 나가야 해. 예를 들어 스페인 로타 기지가 있고 참고로 말하자면 많은 비행이 유럽 기지에서 출발했어. 그래, 우리가 이미 말했지. 맞아, 나도 기억나. 걸프만의 모든 기지들. 좋아. 그런데 이 기생충 같은 유럽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정말 좋은 생각일까, 도널드? 왜냐하면 이 사건은 유럽 기지들 없이 도널드 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래, 누군가는 발작할 거야. 그래, 아니야. 하지만 로열 윙맨, 즉 저먼 셰퍼드의 충실한 동료는 배회탄을 잘 만들었어. 미안해 얘들아. 모든 것에는 전문 용어가 있어. 정말 미안하지만 영어가 너무 많아. 아니야, 너 미안하지도 않잖아. 뭐 이제는 내가 이탈리아어처럼 영어를 하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아. 그래, 나도 그래. 미국 항공기들이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던 거야. 처음 단계에서는 분명하지. 우리는 F-18과 A-10과 저고도로 이란 상공을 비행하는 걸 봤어. 그리고 A-10이 격추되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니야. 91년 걸프전에서 격추 기록을 세웠고 많이 격추당했지만 손상된 채로 돌아오기도 했지. 하지만 그게 임무의 본질이야. 낮게 날고 천천히 날고 근접 항공 지원을 하는 거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알려진 기지, 알려진 위치, 비행기, 공중급유기, 조기 경보기가 가득한 계류장에서 지상에서 공격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하지. 그런 가치를 가진 자산이 그 위에 명중된다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이것은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에이스 교리를 설파하는데 이 교리는 항공기를 기지에서 공격당하지 않도록 민첩하게 이동시키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에이스 교리를 만들고 에이스 하면서도 정작 그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모두가 그 위치를 아는 기지의 한 주차장에 수십 대의 비행기를 그냥 놔두는 거죠. 수단 자체는 괜찮고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머리를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발표 계속 진행해도 돼. 나는 여기서 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비용의 비대칭성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점에서 드러납니다. 즉, 이런 자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항공모함 한 척에 130억 달러를 쓰는 것이죠. 많이 보유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럽 차원에서 조달을 해서 3, 4척을 모두 같은 급으로 구입하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조도 여러 조선소에 나누고 부품도 여러 조선소에 분산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기존 모델의 경우에도 사실상 그 개념들은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높은 소수의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가 더 낮은 분산된 노드로 플랫폼의 생존보다는 시스템 자체의 회복력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전에서 크라수카와 같은 대형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개의 소형 분산 전자전 시스템들이 전술 현적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중앙 집중식 관리 시스템입니다. 지휘 통제 시스템이 분산 네트워크로 전환되고 있으나
기존 시스템에 얽매여 적응이 매우 느립니다. 특히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델타를 얼마나 빠르게 개발했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부품을 사용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게 유연하게 적응했습니다. 반면에 계층화보다는 전체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상상해 보십시오. 링크 60는 수십 년 동안 추가된 많은 자산, 여러 시스템과 플랫폼의 계층화입니다. 그래서 전략입니다. 포스트나토 이전명은 우선 이전 세대를 뛰어넘는 도약, 하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GCAPU로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냐고요? 네, 특정 관점에서 그렇고 여기서도 어느 정도 해당됩니다. 자금은 또한 원격으로 조종되는 비행 플랫폼의 데이터 등에도 할당되어야 합니다. 초점은 확장성에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형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장비들 중 많은 것들의 생산이 잠재적인 피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국가들로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란이 개발한 미사일이 대륙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놔둔다고 해도요. 그들이 미국이나 영국 혹은 어딘가의 데이터 센터를 타격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서방은 그런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인들처럼 유닛 수를 늘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미르코가 말했듯이 구형 장비는 몇 개 없고 아주 반짝이고 멋진 것들이죠. 영어로도 표현하자면 아주 빛나고 아주 훌륭하죠. 맞아요. 하지만 물론 처음 몇 주가 지나면 그런 것들도 다 소진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계속 생산해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매우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을 확보하는 것 말인가요? 그래서 공급망에 대해 생각해야 하죠. 어떻게 하면 대규모로 생산하고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슬라이드도 있습니다. 산업 기반의 문제, 산업 기반을 활용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된 전력이 아니라 분산된 전력이 필요하죠. 생존성보다 소모해도 되는 시스템. 즉, 크게 걱정하지 않고 소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작전, 그러니까 네트워크, OGV, 그리고 유명한 전장 드론들. 이 드론들이 메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장치들이 서로, 그리고 하위 장치들과 소통하며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설계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장치들 중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상과학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개발되고 제작되고 있는 실제 장치들입니다. 그리고 빠른 상호작용 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도 적응하기 때문에 전파방해나 전자전에서도 적이 적응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바꿔야 합니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개발해서 한 달 안에 사용한다면 상대방도 곧 그 기술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을 보세요. 그들은 심카드를 넣은 드론을 만들고 미디 경로를 입력해서 사용합니다. 몇 달 후에 상대방도 똑같이 심카드 드론을 만들고 또 드론의 선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상대방도 몇 달 후에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적 이점을 얻거나 새로운 전술, 새로운 활용법을 발견해도 모두가 그 기술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따라하게 됩니다. 미사일과 드론에 대응하는 이탈리아의 해법으로는 스카이니, XRM, 하이스트릭스, 러나, 레이저, 아퀼라의 조합을 보시나요? 사실 제 관점에서는 이동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을 함정에 탑재하든 어쨌든 함정 자체가 이동식이니까요.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나라 전체를 커버할 만큼 충분히 갖추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러시아조차도 자신이 가진 모든 시스템으로 드론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박과 지상에서 모두 작동하는 깨끗하고 실용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어떻게 될지 아니까요. 이탈리아의 예산은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뭔가 효율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아프타르가 시칠리아에 드론을 보내기 시작하고 그 시스템들을 시칠리아로 옮기고 함선들도 시칠리아 앞바다로 이동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 레이저버스 방어 지점입니다. 이런 것들 말이야. 근데 어디 가? 그걸 가져오는 사이 드론이 벌써 도착했어. 목표물과는 큰 차이가 있어. 아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프로젝트인데 아마도 3,0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질 거야. 그건 목표물에 따라 다르고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은 매우 어렵지. 아직 연구 중이며 드론 요격도 쉽지 않아. 드론에 따라 달라. 왜냐면 드론이라는 게 글로벌 호크 같은 것도 포함하는 아주 큰 범주거든. FPV도 있고 모든 게 정말 유동적이야. 목표물에 따라 많이 달라. 안타깝게도 도시 시스템에서는 모든 걸 요격할 수 있는 은탄환 같은 무기 체계는 없어. 드론의 경우에는 육지 네트워크와 함께 임베디드될 ISAC를 생각하고 있지만 오지로도 이미 할 수 있어. 본질적으로는 기지국에 일종의 피부를 입히는 거야. 기지국에 피부를 입히는 거지. ISAC는 본질적으로 통신 시스템이 바른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원칙이야. 레이더. 그러니까 수동 레이더는 본질적으로 이미 오늘날에도 일반적인 이탈리아 통신사의 오지 기지국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놈은 반사율의 변화를 통해 주변 환경을 파악할 수 있고 교통 상황이 어떤지,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지도 알 수 있어. 상대적으로 몇 가지 수정만으로 가능해. 미국의 한 회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로키드 마틴에 인수됐고 그 회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 하지만 이미 있어. 대형 휴대전화 장비 제조업체 등에서도 확인해줬어. 이런 것들은 이미 알려져 있고 특히 육지를 위해 개발 중이야. 왜냐하면 육지는 통합된 추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야. 고마워. 어쨌든 기본적으로 네가 이 시스템으로 기지국을 업데이트하면 드론이 그 지역에 들어오는 걸 식별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시칠리아 같은 곳에서도 말이야. 주변에 기지국이 있으면 드론이 셀룰러 무선 커버리지 안에 들어오는 즉시 대략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 사격 재온을 만들 수는 없지만 경고를 하거나 비행 중인 무언가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실히 있어. 적어도 즉 레이더로 커버되지 않는 구역 아래에서는 비교적 쉽게 이게 가능하고 사실상 전국적인 커버리지를 가질 수 있어. 그리고 Over the Horizon, OTH. 레이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하지만 그건 아주 작으면 비반사 재질로 만들었는지도 봐야 해. 어떤 주파수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달라. 왜냐하면 아무 저주파수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저주파수에는 다른 종류의 제한이 당연히 있거든. 계속해, 마르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내가 몇 가지를 좀 잘랐어. 아니면 동맹국들이 회수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드론 같은 것에 대해 얘기하게 될 테니까. 항공 시스템, 지역 접근 거부 시스템, 그리고 물론 일부 분야에서 산업 규모를 확대하는 것 등이 있지. 물론 전력 투사 부분이 부족해질 수 있고 통합 부분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어쨌든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야. 우크라이나인들도 그걸 해냈으니까. 작동시키려면 시간이 좀 걸려. 반면에 우주 분야는 우리가 뒤처져 있는데 그건 미국인들이 온라인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해저 분야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레오나르도와 다른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어. 애니도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할 일이 정말 많아.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댓글엔 항상 이탈리아 얘기가 보여. 내 생각에는 이제 이런 종류의 전쟁은 대륙 단위에서만 대응할 수 있다고 봐. 한 나라가 이런 모든 기술을 한꺼번에 생산할 만큼의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는 어렵거든. 이탈리아가 지중해에서 맞은편 동맹국과 전쟁을 해야 한다고 상상해봐. 만약 상대가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거나 육로로만 보급을 받게 만든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 아니면 자급자족 생산 능력을 갖춘 대륙이 있어야 하는데 개별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생산 시설을 영토 내에 비교적 쉽게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든 공격받게 되거든. 그게 바로 문제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이 아니라 대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 차원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해. 또한 다음 기술 생산 라운드가 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이야. 이제 거의 모든 나라가 지구 어디든 타격 가능한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네브래스카 같은 곳에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되는 거야. 아칸소나 아니면 멕시코만 같은 곳에.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게 현실이야. 여기에는 대신에 흥미로운 소식들이 있는데, 바로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조차도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야. 그래서 이렇게 미국 행정부의 많은 친구들과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예를 들어 직합론이나 유럽형 쿠르백 같은 것들에서 점점 더 굳어지고 있어. 등등 정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지난주 소식은 영국이 프랑스에게 새로운 잠수함, 즉 새로운 전략 핵 잠수함 건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야. 트라이던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지. 이게 바로 뉴스야. 그리고 소음 차단 기술도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캐나다와 호주도 그걸 재검토하고 있어. 유명한 오커스 협정도 그렇고 핵잠수함 관련 모든 이야기들이 실제로 인도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 분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이제 여기서 간단히 정리할게. 산업적인 부분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자주 있어. 마르코야, 내가 방 안에 코끼리 얘기할게. 현재 유럽 전체가 미국산 무기 체계 도입에 의존하는 정도는 66%야. 66%나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즉 전자부품이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 그리펜 35도 마찬가지야. 이머스, 블랙호크, 아파치, FSI. 그리펜에는 레이시온 부품이 엄청 많아. 엔진만 스페이로 바꾸거나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게 스페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로스로이스 404, 제네럴 일렉트릭과 동급의 엔진이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얘들아. 404와 동급이지만 롤스로이스에서 만든 엔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독일인들은 연속 폭발 엔진을 개발하고 있어. 그들도 제네럴 일렉트릭 엔진을 개발하고 있어. 그건 멋지지. 아이디어는 설명하기 복잡해. 엔진이 맙소사 엉망진창이야. 그건 설명하기 쉽지 않아. 나도 그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 연속 폭발 엔진? 시간 있을 때 공부해야겠어. 기본적으로 그건 엔진 안에 분사된 일부를 폭발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회전시키면서 연소실 안에서 회전하는 일종의 폭발을 만들어내는 거야. 연속적으로 초당 수천 번씩 고리 모양으로. 하지만 폭발을 위한 일종의 원심 분리기 같은 건가요? 폭발을 위한 일종의 원심 분리기죠. 내가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영상이 있는데 아무튼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에는 들어가지 맙시다. 자, 위험에 처한 공급망에 대해 말하자면 제가 위험에 처한 공급망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핵심 소재는 수입해야 하고 배터리, 연료전지, 태양광, 로보틱스, 드론 등도 만들어야 합니다. 3D 프린터와 ICT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경우에 고위험 또는 중간 위험에 해당하는 다양한 광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 및 우주 분야는요. 이것은 유럽연합의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완전히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자재들입니다. 위쪽에 있는 히토리를 제외하고도 마그네슘, 나이오분 등과 같은 다른 자재들이 있습니다. 게르마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르마늄과 갈륨 중 프랑스는 일정 수준에서 약간의 갈륨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것이 문제 있는 공급망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품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드론 생산에 필요한 모든 광물의 또 다른 예시입니다.
프랑스 외에 갈륨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있었을까요? 프랑스는 이 점에서 매우 신중했습니다. 유럽에서 힐토류를 정제하는 유일한 곳이 프랑스와 폴란드에 있고 폴란드에도 뭔가가 있으며 스웨덴에도 약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프랑스인들에 대해 우리가 앞서 봤던 중요한 소재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소재들이 라팔 전투기 공급망 안에서 대체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봅시다. CRM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종류의 소재들도 있지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 보이시나요? 또 다른 문제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무기체계를 생산할 때 소량만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오늘 전화로도 그 얘기를 했었죠. F-35는 1,300대를 생산했고 앞으로 2,000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로파이터는 600대는 생산했는데 단가가 F-35보다 더 높습니다. 이 사진에는 유로파이터가 있고 라팔은 없습니다. 유로파이터, 그게 뭐든 간에. 미안해, 내가 못 봤어. 맞아, 네 말이 맞아. 첸장, 나는 라팔인 줄 알았어. 괜찮아. 라팔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눈썰미가 있어서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사실 나는 그 노의 다른 카나드를 볼 줄 알았어. 저기 그 높이에 있는 작은 날개를 봐. 아니 아니, 이제야 확실히 봤어. 그리고 유로파이터 아래에 있는 공기 흡입구도 그렇고. 그리고 참고로 혹시 누군가 에너지 전원에 대해 관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전기차와 일반 자동차에서 히토류 사용량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건 물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중에 덧붙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코, 그래픽 정말 멋지네요. 하나같이 다 멋져요. 하지만 이건 눈을 뜨게 해줍니다. 우리가 독립적이 되려면 광산을 열어야 한다는 뜻이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광산을 파야 한다는 뜻이죠. 보세요. 천연가스와 석탄을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발전에 관한 것이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양은 물론 메가와트 발전량에 맞춰 정규화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매우 흥미로운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ICT 스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럽은 이른바 유로스택이라고 불리는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ICT 소프트웨어 부품의 완전히 유럽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다르게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고 이것은 유로스택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표준, 즉 개념적 모델 안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부분과 에너지 생산, 칩 등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럽 하이퍼스케일러를 위한 전체 공급망, 전체 생태계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부품 부분을 고려합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유럽이 이 분야에서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업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이 분야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갖추기 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시장은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상 1조 4천억에 달하고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프랑스 상원에서 청문회가 있었던 이후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당연하죠. 모든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업체들은 GDPR 등등의 규정에 따라 유럽 데이터 센터에 보관된 모든 정보는 당연히 유럽 사법권 아래에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결국 프랑스인들은 정말 그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상원에서 청문회를 열었고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상원에서 열린 진지한 청문회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기업이라 패트리어트법 적용을 받으며 정부 요구 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용한 출발 신호와 같았습니다. 저는 동료들이나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네. 터졌어, 부서졌어. 이 오래된 물건, 우리 진짜 늙었네, 레오. 다시 괜찮아졌어. 일어났어. 글쎄, 난 몰라. 네가 말해줘야지. 고장난 거야? 글쎄, 난 몰라. 내가 봤는데 어느 순간 신호가 끊겼어.
어쨌든 메시지는 은행과 정부기관 등에게 유럽계 서비스만 사용하라는 지침이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시스템들이 형성되고 있어. 물론 이건 진짜 유럽식 스택이야. 예를 들어 OVH 클라우드가 한 예고, 미스트랄 AI도 그래. 각 ICT 분야마다 전부 다 있어. 자세히 이야기할 수도 있고 누군가 관심 있으면 각 분야별로 설명해 줄 수 있어. 클라우드플레이어나 아카마이 같은 서비스의 유럽판도 존재해. 유럽에도 이런 서비스들이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하나하나의 기능별로 이른바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을 대체하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 외의 기업들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제는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알겠지? 유럽 차원의 조달이 필요해. 그래야 구매할 때 유럽 전체가 같은 항공모함급을 사고 공통 부품은 여러 공급업체 가운데서 고를 수 있지. 왜냐하면 문제는 단순히 적게 생산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다양한 종류를 생산하고 전자장비도 서로 호환이 안 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공통된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공통표준이 또 다른 큰 문제야. 예를 들어 챌린저, 르클레르, 레오파르트 같은 전차들을 생각해보자. 미국에서는 어떻게 될까? 정쟁은 공급업체들 사이에 존재해. 하지만 결국 한 곳만 이기고 대륙 전체에 공급하게 돼. 그리고 패자에게는 어쩌면 뭔가를 주기도 하지. 그리고 그 패자는 또 다른 종류의 경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지만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 참여하게 돼. F-22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봐. 노스럽이 B2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F-22가 이겼지. 이런 기업들은 계속 유지되고 새로운 스타트업들도 지원을 받아. 하지만 당연히 통합 표면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메소슈미트가 전투기 계약을 따냈고 henkel은 폭격기를 만들었지. 그래서 서로 경쟁하지 않았어.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큰 문제가 있어. 이탈리아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야. 봐봐. 각자 자기 전차를 만들었지. 르클레르, 아리에테, 레오파르트 등등. 왜냐하면 결국 국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어떻게 독일 전차를 도입할 수 있겠어? 아니면 그들이 이탈리아 장갑차나 이탈리아 헬리콥터를 도입할 수 있겠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그만둬야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사람들의 게임에 말려드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규모의 경제로는 개별 국가 수준에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몰리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하지만 몰리세가 전 세계적인 전쟁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는 없는 거야. 한편으로 중앙 생산, 중앙 집중식 계획. 당연히 중심이 필요하지. 나토가 적합한 구조일 수 있어. 생산을 어떻게 확장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더 단순한 시스템과 생산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급업체가 필요해. 엘리선이 롤스로이스의 머린 엔진을 2차 세계대전 중에 라이선스로 생산했다는 걸 기억해야 해. 그래서 많은 미국 기업들이 계약을 이뤘지. 하지만 그들에게 생산 계약이 주어졌어. 생산 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똑같이 했지. 동맹국들 간의 표준화 덕분이야. 물론 글로벌 협력에도 주의해야 해. 왜냐하면 이것도 똑같이 중요하거든. 유럽에는 소규모 조선소가 많지만 이런 선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한국이 정말 대단하지. 그리고 물론 독일인들은 선박 부품 생산 등등에 특화되어 있지. 그러니까 더 이상 지루하게 하지 않기 위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 질문을 다뤄보자. 흥미로우니까. 스테파노 디 도나토가 묻는다. 군사기술이 민간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이전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일까? 이 주제 네가 자주 얘기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 휴대전화 분야에서는 이제는 군사 예산이 쓸 수 있는 금액에 비해 거대 기업들이 1조를 쓰고 있다. 예전에는 그 반대였다. 1950, 60년대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군사기술이 민간 분야로 대규모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다. 물론이죠. 두 가지 경우가 있었으니까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 동시에 존재했던 거죠. 미국인들은 60년대와 70년대 반도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군사 부문이 대륙 전체 차원에서 이를 보장해줬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제조기업들에게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정점에 이르는 발전이 있었지만 유럽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각 나라가 자신만의 반도체 회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독일인들은 지멘스가 있었지만 지멘스는 아날로그 라디오만 만들었고 특별히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춰졌습니다. 즉, 실행력 부족, 임계 질량의 부족, 그리고 연구를 촉진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일 유럽 국가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예시입니다. 필요한 투자 규모가 이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동맹에 속한 모든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을 합치면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영국, 유럽,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호주. 이 집합체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태평양의 문을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동맹국들이 생기고 동시에 이상한 동맹들도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협정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만약 공격적인 관세의 대상이 되면 대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 동맹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이는 동맹 전체 차원의 보복 조치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이전은 중요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신 분야나 다른 민간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가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군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합니다. 이탈리아어 표현은 모르겠지만 이런 영향이 군사에도 있습니다. 결국 군사 분야도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방향 시스템입니다. 메타물질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예시입니다. 메타렌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민간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군사 분야에서도 물론 특별한 용도로 규모의 경제 덕분에 혜택을 볼 것입니다. 생산을 위해서죠.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반도체와 다른 기술의 생산 설비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지 상상해보세요. 미국인들은 500억 달러를 투자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1,80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생산을 해내기 위해, 아니, 애리조나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수십 년간의 투자에서 나온 겁니다. 유럽도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이 나노미터 반도체를 소규모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처럼 수백만 개의 부품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매우 정교한 기술이라도 대량 생산을 통해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는 분야와는 다릅니다. 마르코를 잃어버렸네요. 이제 5분 남았고 2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레오나르도. 레오, 세룰레색 티셔츠 입은 너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Q데이, 즉 퀀텀데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어. 퀀텀데이는 양자 컴퓨터가 도입된 시점을 말하는 거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게 나오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할 거야. 이런 예측들은 1년, 2년 얘기하지만 사실 네가 뭘 알겠어. 지금에서 un po' tirate. 솔직히 머리카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체스 경기를 이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말해줘.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예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스카가 작은 펜던트 달고 있던 거 기억나? 그런 멋진 것들이야. 하지만 양자 기술은 이미 두 가지 용도가 있어. 하나는 실용적이고 또 하나는 실용적으로 변할까봐 걱정되는 용도야. 바로 암호키 교환인데 이건 정말 중요하지. 작은 펜던트 말이야. 암호키가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야. 아니야. 키 교환은 본질적으로 안전한 키를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야. 텀이나 레이저를 사용해서 원격 얽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들이 있어. 그리고 사실상 본질적으로 안전한 2개의 키를 만들 수 있지. 왜냐하면 4개 발급된 양자 키를 사용하기 때문이고 누군가 그 키를 복제하려고 하면 키가 본질적으로 무효화되기 때문에 아무도 침입할 수 없어. 이건 일종의 메커니즘이고 두 번째 부분은 양자 레이더야. 그리고 중국은 이 분야에서 아주 앞서 나갔어. 별의 죽음까지도 말이지. 왜냐하면 네가 표적을 찾기 위해 보내는 광자의 얽힘을 적용하기 때문이야. 에코가 돌아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광자와의 결맞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생성된 다른 잡음 광자들은 모두 걸러내는 거야. 네가 받는 것은 오직 보낸 부분, 즉 비행기에 반서된 부분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잡음 문제는 없어. 그래서 당연히 어떤 스텔스 기술도 사실상 쓸모없게 되는 거지. 이건 마치 우유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해 본 거지. 플레이해줘서 고마워. 결론은 우리가 터무니없는 지출이나 구식기기를 피한다면 예산은 충분하다는 거야. 둘째, 이건 연구가 아니야. 그냥 감으로 하는 대화일 뿐이야. 유럽과 동맹국들은 새로운 무기를 갖출 예산이 있을 수도 있어. 창의적이어야 하지만 역량은 확보할 수 있을 거야. 미국의 전통적인 무기 체계와는 다른 형식으로 본질적으로 단계를 건너뛰며 앞서가는 거지. 네가 그들에게 66%나 의존하고 있다면, 그리고 나는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의존도도 추가하고 싶어. 왜냐면 전환을 하는 동안에도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어쨌든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거든. 이런 의미에서. 그래도 점진적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지. 만약에 계획을 잘 세운다면. 그리고 어떤 것이든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방공 시스템 같은 건 말이야. 우리는 누군가가 해고되는 걸 봤어. 이유는 아니지만 발전하는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내 생각엔 그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야. 전자 시스템이 두 번째 우선순위고 미사일 시스템과 드론 시스템도 있어. 내부에도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적절하게 나토에 통합된다면 이 분야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생산 능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른 측면에서도 그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즉 소련이 미사일을 생산하던 곳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해. 그래서 미사일 능력 측면에서 그들은 모든 기술과 그 기술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우주 분야에서 속도를 내야 하고 자립을 앞당겨야 해. 그리고 독립적으로 되면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계속 살릴 수 있을까? 그들에게 계약을 보장해 주는 건가? 방위 산업을 위해서 미국이 히토류에서 했던 것처럼? 사실상 방위 산업이 스스로를 돌본 셈이지. 그리고 방위 산업에서 히토류를 생산하는 정제 엔지니어들과 고객들. 앞으로 10, 20년 동안 이 기업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거지. 이 기업들을 유지하기 위한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는 거야.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해야 해. 예를 들어 일본은 이 나노미터 반도체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어. 소규모 생산, 소량 생산을 위해서 사실상 군사 분야에서 필요한 소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거야. 매우 부정적이야, 마르코. 역사는 우리 편이 아니고 네덜란드처럼 생산이 거의 없는 나라도 있어. 그런 나라는 그냥 괜찮아라고 해. 나는 미국에서 사. 왜냐면 다른 유럽 국가에서 사면 2배의 비용이 들고 받는 건 절반밖에 안 되거든. 선택지는 많지 않아. 마르코,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기록이 내 편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래. 정말 그래. 합의를 보게 하고 모든 정치적 요구들을 지금 이탈리아에서 레오나르도에 대해 나오는 논의 말이야. 독일에도 프랑스에도 가짜 자기만의 레오나르도가 있을 거야. 어쨌든 그건 다 특혜야. 표를 팔고 우리는 레오나르도만 있어. 나는 빈 회의에서 이탈리아를 지리적 표현이라 한 메테르니히를 기억해. 50년 뒤 이탈리아는 하나의 나라가 됐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전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가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게 분명해.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니까. 한국인들이 오고 있어. 한국의 시스템들은 시도해봤고 뛰어나다는 걸 증명했지. 사실은 폴란드인들이 하고 있어. 그들은 이런 것들을 패트에서 만들고 있고 통합되고 있어. 봐봐. 폴란드인들은 내 길로 가고 있어. 네 길이 아니야. 폴란드인들은 암라스를 좀 사고 블랙호크도 좀 사고 레오파드도 좀 샀지 등등. 왜냐면 나는 폴란드인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세계 최고 전차 3대의 장점만 모아 자신들만의 전차를 만들 거야. 더 이상 이런 것에 의존하기 싫기 때문이야. 무엇으로? 그들은 원래 항상 사왔지만 이제 자체 생산을 하고 있어.
그건 부품 안에 들어있는 얇은 금속 조각이야. 마르코, 그들은 추억까지 모든 걸 하고 있어. AD. 바로 이게 없어. 천모와 할 맛은 이미 했으니 네 시스템을 만들 생각 아니면 살 필요 없어. 그래, 그건 단순히 박스야. 안에 부품을 채워야 하고 부품은 유럽이나 다른 곳에서 사야 해. 다른 곳에서 사면 공급이 계속될지 모르니 아니면 유럽에서 공급망을 만들어야 해. 자금이 필요해서 유럽 펀드에서 받고 네, 부채도 아마 그들이 보증할 거야. 동유럽에서 기차에 일어나던 일과 똑같아. 알스톰이 와서 유럽 펀드 받고 싶어? 라고 물어보고 응하면 그럼 내 시스템을 사 라고 했지. 좋아, 얘들아, 나 인사해야겠어. 5초 안에 종료해야 해. 안녕. 얘들아, 안녕? 그리고 좋은 밤 보내.